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방송을 이렇게 자주 봅니다. 어떻게 눈에 자꾸 띄어요? 케미가 잘 맞나? 저만 그래 보이나요? 사이가 좋습니다. 이 방송 저 방송에 있어서 오늘도 좀 기대. 이거 끝나고 바로 또 다른 방송 있잖아요. 가시는 거 맞죠? 사실 이제 저는 좌파가 아니거든요. 좌파 아닙니까? 좌파 아니죠. 뭐 예. 진보하고 좌파는 또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 다르고 또 진보를 보는 시각도 예. 저는 이제 기존의 민주당 운동권들하고 달리 저는 자유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좌파는 아니잖아요. 보수. 저 원래 20대 중동? 때는 좌파였죠. 예. 네. 근데 뭐 나이를 먹고 이렇게 세상 경험을 쌓아서 살다 보니 굉장히 많이 가운데로 와 있고 네. 양쪽을 다 보고 예. 그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죠. 네. 그런 균형감 때문에 두 분을 같이 이제 모시고 또 많은 저도 20대 때 극좌였습니다. 극찬했으니까 많이 온 거네요, 오른쪽으로. 완전 바뀐 거죠. 자, 오늘도 좀 좋은 평론, 또 좋은 이야기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사실은 2018년 이후에 6년 만에 재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시 이게 당분간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북 확성 방송 재개했다가 좀 안 하는 걸로 했던 부분,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재개한 거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북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 그 이유를 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재개한다는 것은 남북 관계에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그나마 중지했다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 중지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중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영원히 재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영원히. 가능하면 왜냐하면 남북이 그 평화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고 물론 북한이 이렇게 저렇게 무슨 뭐 핵실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그 풍선을 날려서 쓰레기를 보낸다든지 이런 뭐 해코지 또는 뭐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형님 같은 처제도 이미 우월성이 증명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작은 집에 조금 더 배려하고 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선 평화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런 남북 대결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잃거든요. 네. 북쪽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맞대응하는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리스크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경제적인 문제에 큰 상황이 안 생기는 건데 이걸 맞대응해서 경색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가진 게 많은 우리가 훨씬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북 확성기는 북한한테 되게 치명적인 겁니까? 북한에서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치명적이라는 부분이요. 예. 확성기를 듣고 예.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설득된다. 이런 북한 뜻은 주민들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이미 북한 주민들도 남한의 상황이라든가 자기들과 차이가 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24km까지 최대치 이제 날아가는데요. 예. 옆에 있으면은 뭐 작은 물건들이 흔들리거나 깨질 정도로 예. 이게 음파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영양상의 문제 이런 부분 또 생활상의 문제 때문에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오물풍선 받은 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거기에다가 또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요. 김정은에 대해서 막 욕을 하거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존엄이잖아요. 예. 그래 일반 주민들은 뭐 김정인 욕하나 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로 치면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이 권력층들은 자기들의 존엄층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막 쌍욕하고 이런 것 자체가 듣기가 힘든 거죠. 뭐 예를 들면 북쪽에서 우리 이제
윤석열 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듣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있다. 네, 민주주의 국가와 네. 공산 전체주의 국가의 차이인 거죠. 네. 불편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대북 확성기 재개했다가 어제 밤에는 이제 취소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김철근 네. 총장님께서 정론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뇌피셜. 뇌피셜. 네. 근데 뇌피셜도 굉장히 근거가 있습니다. 아, 예. 첫 번째, 윤석열이 외국에 놀러 갔거든.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좀 제가 보기 놀러 간 거라고 봅니다. 외국에 순방 본인이 갔죠, 또. 대통령이 놀러 가 있는 상황에서 예. 국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놀러 갔느냐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방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다시 판단하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순방 봅니다. 중이니까 잠시 이거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 네, 그렇게요. 두 번째, 예. 미국에서 어떤 의견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전형적인 이제 전략적 인내,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좋아질 필요도 없고 나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네.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위기 관리 측면에서 미국 정부에서 저는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그거 질문 드려볼게요. 아, 이거 설마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그러면 돌아왔을 때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두 가지가 예. 좀 다 뇌피셜입니다만은 네, 뇌피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단기적인 거고 하나는 중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거가 예. 같아서 재개가 언제 될지 나중에 확인이 되면 단기적으로 결국은 순방 때 좀 조용히 하라고 네. 이런 것이냐 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대북 확성기가 가능하면 네. 다시 재개되지 안 않았으면, 해야 된다.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군의 판단이 중지한 거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국민들에게도 그다음에 그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능하면 이게 재개되지 않기를 또 그런 요소가 없기를 네. 바랄 뿐이죠. 예. 뭐 아마 많은 또 접경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요.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순방 얘기를 좀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올해 첫 순방 어제부터 5박 7일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나섰는데요. 요거에 눈에 좀 띕니다.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했는데 에코백을 또 들고 뭐 플라스틱 도구 뭐 이렇게 적혔나? 그거 들고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김건희 여사는 이제 공개 활동 본격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에코백 일부러 보이게 들었잖아요. 일부 든 겁니까? 네, 쇼하는 거죠. 쇼라고요? 저는 쇼라고 봅니다. 명품백 의혹 예. 이야기가 나오니까 명품백은 기록물 보관 창고에 가 있고 네.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에코백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순방에 나서서 사진 찍고 있다는 것은 검찰 인사를 완벽하게 장악했으니까 더 이상 나를 향한 수사에 칼날이 조여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확신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은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자꾸 놀러 진짜 놀러 가는 합니까? 왜 놀러 가는 건가 하면요. 예. 3일 전에 국가안보실에서 실크로드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네.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3일 전에 구상 발표하는 나라 처음 봤습니다, 저는.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도 몇 년씩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예. 이 정말 황당무계한 외교 행위고요. 실크로드 구상이라는 게 있으려면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때 네. 국정 과제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정부에서 하는 일, 특히 이제 외교 안보 분야 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3일 전에 했습니다. 검찰 인사로 완벽하게 검찰을 틀어막았으니까 이제 평소에 버킷리스트 중앙아시아 탄탄탄 저기 실크로드 좀 스탄. 여행 좀 가보자. 네. 뭐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됩니다. 네. 자꾸 놀러 얘기를 하시는데 놀러 간 겁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 박준영 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뭐 일견 네. 그런 사태가 안 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수행원들 데리고 네. 어딘가를 여사가 네. 가는 게 사진에 찍힌다든가 야, 그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상황이 안 생기기를 바랄 뿐인데 네. 글쎄요. 그런 우려가 다시 안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좀 이렇습니다. 지금 순방 나가면서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을 들고 이렇게 사진 찍히는 게 네.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
근데 해외 순방 가면 네. 꼭 부부 동반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부 동반 아닐 경우도 있었잖아요. 과거의 전례 예전에, 보면 있죠. 예, 대통령 혼자 가는 혼자 경우도 가는 있었고, 경우도 있었죠. 예, 예, 사실은. 그랬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다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했는데 이게 그 외국 나가서 네. 영업사원 1호에 실적을 얼마나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부부가 같이 저렇게 나가는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나가서 이런저런 기행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거였지 도움을 주는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상당 기간 그 언론에 보이질 않았잖아요.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재개한 게 며칠이 안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그 결국은 해외 순방을 하기 위해서 그 재개하는 시점까지도 이렇게 고려해서 그 움직였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더군다나 저 에코백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국민을 거의 우롱하는 거죠. 아, 우롱하는 겁니까, 에코백? 우롱하는 거죠. 싼 거 많죠. 아니 예. 본인이 좋아하는 예. 백은 몰래 숨어서 받고 아, 예? 실제로 보여주는 백은 에코백이고 예. 이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 이제 결국 차라리 예. 아무것도 안 들고 서 있으면요. 차라리 안 들고 서 있으면 손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호바나 컨텐츠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네. 예? 보여주는 건데 그 지금 결국 명품백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국민권익위에서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이거를 조금 전 종결 처리해 버렸어요. 이 저 에코백 저거를 또 보인 그날 권익위에서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권익위가 어차피 이제 정부 기관이니까 아하. 대통령 뜻대로 해주는 거죠. 근데 네. 권익위가 저는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뭡니까? 뇌물수수 알선수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범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뇌물수수 알선수재인데 알선수재가 국정에 관련된 부분에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면 국정농단입니다. 농단이 되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검찰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 네. 외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갈 때는 혼자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 그러네요 보니까. 가까운 데니까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가봤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해외 선방은 김건희 씨의 평소 버킷리스트입니다. 다음에 어디 갈지 이제 짐작해 볼까요? 어딘데요? 아프리카 갑니다. 세렝게티,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갑니다. 왜? 평소에 하지도 않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46개국 모아서 했어요. 예. 이거 역대 이 정부에서 잘 안 하던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실크로드 구상도 역대 정부에서 잘 안 하던 겁니다. 네. 이런 나라들은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급, 차관급도 한번 와줬으면 하고 난립니다. 늘 그 원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찾아가 주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늘 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익보다는 그쪽의 이익이 크다는 겁니다. 예. 광물 외교, 뭐 자원 외교, 이거 실제로 별 실효성 없습니다. 이런 거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전두환. 전두환. 전두환 아프리카 열심히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딱 똑같습니다. 가봉 뭐 이렇게 기억이 똑같습니다. 납니다. 예. 그때 뭐 이순자 예. 여사가 같이 따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무슨 예. 백 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버킷리스트입니다. 이거 분명히. 야. 우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홍일이잖아요. 네, 김홍일. 그분이 검사 아닙니까? 네. 검사 출신이죠. 김홍일을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갔고요. 예, 이제 지금 권익위원장은 예, 바뀐 건가요? 바뀌었습니다. 예. 국가기관장이긴 한데 저는 이거 나중에 특검이 도입이 돼서 조사하면 이 네. 권익위도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문제될 수 있다. 예. 예. 왜냐하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종결 처리가 된 건지. 예? 그리고 이게 하필 그 외유 나가는 날 또 종결을 해주는 이유는 또 뭔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왜냐하면 그렇지? 예. 그 외유 잘 다녀오시라는 선물을 한 건지. 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정부적으로 국민들에게 대단히 안 좋게 비치는 그런 일을 왜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수사 대상이 된다고 봐요. 수사를 받을 예. 수도 있다 이것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구성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결국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어제 법사위 과방위 쟁점 상임위 비롯해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국회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회가 일을 해야 되니까요. 네.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의 첫 번째는 뭐 민생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민생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럼 뭐냐?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행정부가 국정을 팽개치고 두 부부가 뭐 외유나 다니고 가는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해야 됩니다. 특검, 국정조사 등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일부,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 일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요, 야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상임위 11개를 민주당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고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면은 저는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증거는 뭔가 하면은 특검법을 받는 겁니다. 특검법을 받고 협상하자. 네네. 그러면은 가능하다. 뭐 제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 예. 그러니까 정치나 국회라는 게 가성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공공성이라든가 뭐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 우원식 의장이 네. 그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의장한테 이기면서 그렇죠. 추미애 의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예. 나도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듯한 아하. 민주당의 지지층에 대한 소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의장을 뽑는데 이른바 그 당원들의 투표를 20% 반영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굉장히 의식한 거 아닌가. 상당히 속도감을 내고 있는데, 물론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당연히 일하는 곳입니다. 네. 일하는 곳이긴 하지만 여야 간의 협상과 어느 정도 시간과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막 밀어붙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 비칠까라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상임위원장으로 이제 이미 당선이 됐죠. 정청래, 그다음에 방통위 최민희. 과방위 최민희, 예, 예. 이런 분들이 정말 적정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 네. 이게 다분히 민주당 지지층에 완전히 소구하는 그런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거거든요. 국민적 입장에서 여야의 그 대립국민이 강화된 상황에서 적어도 중도층,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정도는 그런 사람이면 하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포용력과 그 협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민주당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의문이다 그거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법사위 지금 가져가고 정청래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 됩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뭐 이거 권한쟁의 심판도 해보겠다 헌법재판소에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국회법에 다수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법사위 문제가 이재명 방탄이다, 이건 뭐 전혀 근거가 없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방탄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 방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 김철근 총장님 지적이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보편적일 때 말인데 좀 특수 상황입니다. 지금 보편적인 특수 상황이 상황이다? 아니고 예. 영화 넘버 3에 이럴 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비상 상황에는 제떨이를 써야 됩니다. 잠깐만요. 제떨이를 써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대로 놔두면 나라 망합니다. 네.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단이든 뭐 끌어내리든 어떤 비상한 방법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법리 논쟁이라든가 또는 정책 논쟁보다는 리더십으로서 주도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선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당연합니다. 민주당도 보편적 사고를 합니다. 국회를 법리 논쟁이라든가 정책의 장으로 끌고 가고 싶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다 행사하고 국정이 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견제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근본적인 하나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성 상임위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실토를 하시네. 뭐냐면 지금 예. 결국 올 하반기나 내년 네. 상반기에 국회에서의 어떤 격변, 탄핵이나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민주당의 네. 조치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위는 일정을 잡은 국회 일정에 관련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관련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법사위는 만에 하나 그 탄핵 사태가 생겼을 때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검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검사 일을 하는 예, 거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법사위와 운영위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조치라고 지금 박진영 원장이 그렇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네. 자 물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론 국회가 지금 야당의 절대 다수입니다. 192대 108이기 때문에 네. 국회는 야당 권력입니다. 그러면 국정의 양축이거든요. 국회와 행정부라는 게 양축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그런 인사들로 강경하게만 나간다면 물론 그 방금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 국민들에게. 그럴수록 야당이 더 포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야당이 포용해라. 왜냐? 예.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내서 국회를 이렇게 가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국회에서 어깃장 넣겠다. 이러면 누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양쪽이 다. 네. 어깃장은 아니고 이제 돌격이죠. 돌격입니까? 예. 어제가 이제 6월 항쟁 60 그 기념일이었습니다만 우리 김철근 총장님 같은 경우도 학생운동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감옥도 학생운동 갔다 할 왔습니다. 때도 안에서 회의할 때는 학술부장, 기획부장 이런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네. 그렇게 주도하는데요. 앞에 나가서 집회할 때는 사회부장, 사수대장이 주도합니다. 네. 그게 현실인 겁니다. 지금 이론 논쟁이라든가 정책을 가지고 논쟁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돌격대장이라든가 총학생회 사회부장을 앞에 내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네. 자, 요 측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9년 6개월 대북송금 혐의 등등으로 유죄 선고 받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이틀 이재명 대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무총장님? 1등을 때려야 자기가 1등하고 같은 격이 되는 거죠. 1등을 때려야 된다.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제일 높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뒤를 한동훈이 따라가고 본인 있는데 2등이니까. 예. 그래서 1등을 때려야 1등하고 같은 격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적어도 야당에서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대항만은 나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그건 이게 대선까지 겨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대선 또 생각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얘기하는 지금 전당대회와 향후 정치 일정에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검찰 칼끝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이게 항할 수 있을지. 검찰에서 이번 주 안에 이제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판사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기소하겠죠. 기소할 것이다. 저는 뭐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보는데요. 네. 근데 이 판사의 이번에 판결할 때 화두도 그렇고 엉터리예요. 엉터리라고요? 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표가 못 갔기 때문에 방북을 추진했다 그러는데 네. 그때 2018년 그 평양 가는데 명단을 누가 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짜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경기지사 데리고 가기 싫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기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나 뭐 북한 가겠다라고 쌍방울한테 돈 주고 하면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해 줍니까? 아하, 예. 이거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잘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북한에 안 보내준다는 거 아는데 예. 뭐하러 저기서 쌍방울에 돈 줘가면서 북한 가겠다고 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그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거 다 불가능, 상황 자체가 불가능한다는 걸 다 아는 건데. 이야기예요. 예. 이게 상황 자체가 황당무계고 그다음에 예. 증거가 없잖아요. 예. 김성태의 발언 외에는 뭐 중국 북한 가서 북한 통장을 압수수색을 하든지 털어오든지
김성태의 말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판부에서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재명과의 관련성이 없는 독립적인 결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뭔가 찔리는 거야. 찔려서 그렇다. 다만 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이 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건은 연관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건 뭐냐? 검찰 기소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다음 재판에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적인 논리라든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은 가면은 아마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욕보이는 거예요. 악마화 시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됐다고 해서 네. 그 민주당이나 민주당 인사들이 자꾸 뭐 재판이나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온당치 못하다고 봐요. 그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 쌍방울 그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이재명 그 대표, 뭐 이러저런 관계들, 사적 관계들 뭐 이런 것 저도 들은 바가 많습니다만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저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 대권을 바라보는 그 인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대북 정책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을 한번 다녀왔냐 안 다녀왔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그 성공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만은 결코 뭐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리 제가 이제 다시 해주시면 말씀드리겠는데요. 됩니다. 예. 김성태가 애초에 소환될 때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소환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통장 조사해보면 다 나오니까 네. 무죄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저는 북한 문제를 끌고 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북한 총장 가보셨어요? 갔다 왔죠. 예, 북한 저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두 분 다 북한 다녀오셨습니까? 북한 갔다 왔는데 예. 대통령 허가 없이 북한 못 가요. 대통령 허가 없이 쌍방울 김성태 통해 가지고 돈 주고 가면 잠입 탈출입니다. 국가보안법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야기 자체가. 네. 제가 봤을 때 뭐 성남 FC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이 법리 논쟁은 있지만은 사실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대장동도 어쨌든 아파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북 송금 문제는 제일 황당무계한 겁니다. 저는 김성태가 태국에서부터 소환될 때부터 뭔가의 형량 거래 의혹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요 논쟁을 하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슈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박진영 부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